41장부터 45장까지를 우리 함께 명상하겠습니다. 창세기 토막 강의 오늘 하고 내일 이제 끝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바로 애국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41장을 열자마자 거기 바로가 꿈꾸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바로의 꿈을 애굽의 박사들이 해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불러올립니다. 요셉이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있다가 그 요셉이 해몽해 주는 대로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직한 사람이 한 2년 동안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헤어질 때 요셉이 부탁을 했는데도, 너 가거든, 당신 가거든, 내가 여기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제발 좀 내가 좀 풀려나도록 좀 노력하다고 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니 아차 해가지고 요셉을 불러올려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해봤더니 뭐 이게 도무지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이 사람을 세워서 양곡 정책을 펴으로써 그 다가올 기근을 이제 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꿈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꿈을 꾸기 때문에 미운 틀에 박혀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서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좀 늦었지만 한 2년 후에 석방되었고, 그 다음에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되어서 어릴 적 꾸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릴 적 꾸던 꿈이 뭐냐면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꿈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 가지고는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다 먹어 치웁니다.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이게 참 꿈이 요상하다. 잠시 후에 잠이 들어가 다시 꿈을 꾼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가늘고 아주 형편없는 7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을 삼키는 이야기 꿈이야. 참 꿈이 이상합니다. 그죠? 일곱도 이상하고 암소 뭐 혹시 이상해서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 41장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살찐 암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파리한 암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꿈을 꾼 이야기, 이삭 7개 나온 이야기, 마침내 파란 글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때 기억하고, 내가 정말 무심했구나 하는 자책과 함께 불러와서 왕 앞에 이 사람이 정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풍년이 7패가 들고 먼저 이제 살찐 소가 나오고 아주 꽉 충실한 이삭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풍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형편없는 암소, 아주 깡깡 마른 암소와 이삭이 나와가지고 삼키는데 이것이 7회 풍년과 그 다음에 흉년이 그 앞에 것을 다 집어 삼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 기근에 대비할 것을 왕에게 요청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한 것입니다. 이것이 16세기 라파엘, 그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 조각가 뭐 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 라파엘, 그 중에 라파엘이에요. 라파엘이 그린 바로 그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 위에 동그라미, 왼쪽 위에 동그라미 속에 있는 거 아시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암소들이고 7 암소, 또 7 암소. 이쪽은 이삭이 7, 이삭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걸 해몽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그림이지만도 참 아름답게 잘 그려졌어요. 이것도 엘라이자 글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0년에 그린 그림인데 아주 미국 역사 국립역사박물관에 있는 그림이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뭐 분위기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은 요셉의 형들의 첫 번째 애국 방문입니다. 이제 정말 기근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곡식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창세기 42장은 첫째 A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냄 1절로 5절. 그 다음에 요셉이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팔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조우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축입니다. 축. 오른쪽에 제가 축 썼죠. 축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 좌우에 이렇게 배치되는 다른 것이 올 때 가운데 있는 것을 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1은 위에 있는 B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같거나 비슷한 내용. B에서는 요셉이 모든 백성의 양식을 팔고 있지만 B1에서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A1은 저 위에 A와 비슷한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A고 A1은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야곱에서 간 사람이 야곱에로 돌아와요.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B1, C1 그래가지고 가운데 요셉과 그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축이에요. 이와 같은 구조를 교차 구조라고 합니다. 교차 이렇게 쑥 내려왔다가 이렇게 교차한다고 해서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왜 애굽으로 오는 거 하니 기근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기근은 고대 근동 지방과 애굽의 항구적인 재난이요 최대의 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애굽은 아프리카 북단이지 않습니까?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는 국토의 95% 이상이 사막입니다. 그 피라미드 있는 것이 다 사막이에요. 나머지 뭐 조금 이제 있는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없으면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짓고 나일강이 흘러가는 그 좌우에 조그마한 이제 젖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사는데 만약에 가물어 버리면 그냥 다 인구가 막 죽어요. 그래서 기근이 자주 왔습니다. 사막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고대의 애굽의 문헌 가운데 기근에 관한 문헌이 제일 많습니다. 기근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했다 하는 거.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보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야곱이 자기도 몰랐지만은 잃어버린 요셉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래, 이런 요셉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들을 보냄으로써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멀고도 긴 섭리예요. 꾸불꾸불 돌아가지고 마침내 잃어버린 요셉을 17살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뭐 한 37이나 40살 거의 다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한 30살쯤 됐지 만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입애굽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걸 입애굽, 영어로 아이소도스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입애굽하는 것은 양식을 찾아 나선 여행이지만 결국은 출애굽의 기나긴 머나먼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서 살다가 400년 후에 이제 나오잖아요. 엑소더스의 원인이 여기 지금 아이소더스로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42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바라보고만 있으면 양식이 나오냐? 그 말이죠. 왜? 뭐 행동을 취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이래 가지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느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안 죽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명하니까 그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3절 요셉의 10형,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서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 누구의 동생이죠? 요셉의 동생. 요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라헬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마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베냐민은 하나 이제 남겨두고 화가 미칠까 해서 형들만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아까 판다 그랬죠? 6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것은 앞에 있는 자기가 어릴 때 꾸던 꿈의 성취입니다. 꿈 꿔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야 네가 뭐 왕이 되겠냐? 우리가 나한테 절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비꼬던 그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요셉이 보고 형들은 이제 알아. 요셉은 17살에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30살 됐지만 그 평생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이제 얼굴을 딱 이렇게 가리고 모른 채 이제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어? 그러죠. 곡식을 사려고 가나 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일이 이렇게 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기 앞에 지금 엎드려 있잖아요. 형들이 야 그 꿈 그런 개꿈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개꿈이 현실로 되는 그걸 보고 꾼 꿈을 생각하네.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라 해가지고 막 몰아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 주여, 동생 보고 제 주여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의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지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니란데 이 나라에 틈을 보려고 왔지. 그래 한 아들이 있는데 막 얘기하니까 한 아들 두고 왔는데 우리는 다 한 형제고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둬놓고 말제 아우를 베냐민을 데리고 너 말제 아들 하나 있다 하니 한번 데리고 와봐라. 진짠가? 이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모르고 르우벤이 말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내 말 안 듣고 팔아먹었잖아. 막 이렇게 이제 꼬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때 처음 합니다. 우리 맏형님이 나를 그래도 옹호하려고 노력했구나. 굉장히 깊은 감명을 이제 받아요. 21절에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절하는 모습입니다. 이 절하는 모습을 요셉이 딱 보면서 그 배경 그림 보십시오. 어릴 때 꾸던 꿈이잖아요. 곡식단이 참 뭐 가운데 있는 요셉 단에다가 꼬박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입니다. 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말이 그 오른쪽에 제가 설명했죠. 창세기 43장에 2번, 44장에 1번, 50장에 1번, 전부 4번 나옵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절했다는 이야기가. 예, 그 꿈이 그 개꿈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가지고 자기는 다 알아듣지만은 알아듣지 못한 척하면서 애국말로 하고 통역해서 그들은 요셉을 듣는 줄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그를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울보예요. 요셉이 정말 정감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 왜? 그 마음에 막 복받치는데 지금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으니까 한참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너 이리 와 해가 시몬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몬은 둘째 형이잖아요. 둘째 형을 막 결박해놓고 하니까 다른 그 동생과 루벤이 놀라가지고 명하여 공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자리에 막 돌아넣고 돌아보냅니다. 시몬을 끌어다가 결박했어요. 왜 하필이면 시몬인가? Why Simeon?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울보 요셉이라고 그건 제가 붙인 이름이고 방금 읽은 창세기 42장 24절에 있고 그 다음에 43장 30절에도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5장 3절에도 방성대곡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45장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이 이제 처음 만났어요. 목을 안고 자기 이제 같은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운이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자꾸 울어요. 형들이 그제야 요셉을 말합니다. 야곱을 만나 또 울매 또 50장 회도에 또 울고 적어도 6번 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거 생각하면 우리도 참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이 울음의 인생입니다. 꿈의 인생이고 울음의 인생이에요. 저는 울보 요셉이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시몬을 갖다 결박했는가? 왜 하필이면 시몬을 결박했는가? 라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에 살던 유대인 랍비가 있었어요. 11세기와 12세기 초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제가 보기에 영감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은 성경 주석서를 냈습니다. 남기고 죽었어요. 라시 하면은 성경 구약을 주석하는데 필수적인 관문이랄까 통과해야 할 일. 그가 쓴 책에 보면 그게 미크라어트 그들로트라고 하는 그 책 이름이에요. 보면 시몬은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묶어가지고 도단의 구덩이에 쳐넣었잖아요. 그때 이 요셉을 묶은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자기를 묶던 그 형을 내가지고 자기를 묶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묶는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보복 같지만은 이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참 신기하게도 엘렌 와이스 쓰신 부조와 선지자 226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취급한 저희 행위에 대해 자신들을 나무랐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막 서로 탄식하는 거예요. 도단, 그 구덩이에 쳐넣었던 곳이 도단이에요. 도단에서 그를 구할 계획을 세웠던 르우벤이 우리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요. 마태님이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고 한탄하는 얘기를 이 요셉이 다 듣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실컷 울었다. 아, 형님이 나를 구하려고 했구나. 그래도 우리 마태 형님이 참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요. 그는 다시 돌아와 시몬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그 다음 구절에 참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몬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지금 이제 묶였잖아요. 그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 와이번의 글이 앞에 라시라는 랍비의 글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영감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이제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마 시몬이 묶이면서도 뜨끔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내 동생을 이렇게 묶었지. 자기를 묶던 그 방법 그대로 묶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도 보고 놀랐어요. 이게 이제 요셉의 앞에서 저라는 형들의 모습 자꾸 나오죠. 적어도 6번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4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3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베냐민을 만나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 구조예요. A,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B, 요셉이 그의 형들을 환영합니다. C,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는.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이 항상 축을 이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소설이나 무슨 이야기를 구성할 때 그 플러트라고 그러죠. 구성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심에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는 그 사건이 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1은 그 위에 B를 닮은 꼴입니다. 요셉의 그의 형들의 자료를 치워 요셉이 그의 형들의 자료를 치웁니다. 형들을 요셉과 형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A1은 아들 애굽으로 보냈죠. 얘는 애굽에서 야곱에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43장과 44장, 45장까지가 한 묶음이 돼서 좀 거시적으로 볼 때에 A, B, C, 그 다음에 B, A, B1A 이걸 이제 교차 구조라고 그러죠. 이 교차 구조라는 것은 히브리 문학을 구성하는 5대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보는 바와 같이 A, B, C, 그 다음에 B와 비슷한 B1, A와 비슷한 A1 해가지고 이렇게 X자처럼 이렇게 교차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우리가 이제 성경은 성경이긴 하지만도 문학적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 문학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히브리 문학 형식에 5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대꾸법입니다. 대꾸법이라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를 2번 하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아주 대꾸를 이루어요. 영어로 패러럴리즘,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행. 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라도 그 평행이에요. 동의 대꾸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인을 모른다 이러면 반의 대꾸법이에요. 내용이 이렇게 동의 같은 의미냐 반대 의미냐 종합적으로 나가냐 점진되느냐 제가 오늘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항상 쌍을 이룹니다. 쌍 철로처럼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거예요. 둘째는 이어일상이라고 해서 2개의 단어가 하나의 사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이나 형상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어일상이라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2번 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2 단어가 한 사상을 강조한. 그 다음에 교차구조 우리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합체가 있어요. 쭉 써놓고 보면은 그 각 줄의 첫 단어를 이으면은 뭐 좋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거 있어요. 뭐 가령 가노라 삼각사나 가 하고 그다음에 나는 떠나가지만 하고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나다 뭐. 그다음에 말놀이 이게 이제 비슷한 음을 부산 사람들은 부산이 돌아다니고 대전에서는 대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어가 의미가 다른 걸 하거나 비슷한 음을 가지고 말놀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 히브리문 이게 5대 특징이라 그럽니다. 자, 그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43장을 바로 떼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통사정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꼭 막내 아들을 있다 하니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셉은 야곱은 그 아이를 보내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에게 막 간청합니다. 만약 베냐민이 뭘 우리가 못 데리고 오면은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해요. 유다가 그렇게 하여튼 꼭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11절로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와서 요셉의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44장은 이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으셨죠? 다 이제 꼭씩 싸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지켜가지고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은잔이 없어진 걸 이제 알아차린 청지기가 고발해서 수색하고
얘들을 가져갔다 해가지고 막 추적해가지고 너희들 우리 총리의 언장을 가져가면 되냐고 막 다그치니까 우리 그런 일 없다니까 그럼 보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그걸 가져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네 번째 만나고 그 다음에 44장 마지막 번 유다의 긴 연설이 나와요.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유다가 역할이 참 커요. 자, 은잔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고대에는 잔점을 쳤어요. 잔점. 잔으로 술잔이나 물잔, 뭐 포도주 잔으로 점 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스카이포맨시, 맨시가 들어가면 다 점인데요. 스카이포는 이게 잔입니다. 헬라어로. 스카이포맨시는 컵 디비네이션. 그러니까 잔, 술잔, 잔점 치는 거예요. 잔 속에 물을 담고 그 위에 나뭇잎이나 나무 토막을 띄워서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또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 잔점이라고 합니다. 잔점. 자, 이 잔이 있잖아요. 창세기 44장 5절과 15절에 잔점이 나오는데 잔의 모양은 이거는 현대 잔이고 고대 잔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잔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표시를 했어요. 해가지고 뭐 나무 토막 같은 거 딱 집어던져서 그것이 가리키는 그 방향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미래의 어떤 일을 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현대 만들어 그러지만 고대 이런 식으로 잔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마 잔점을 쳤는지 그 컵을 넣었다가 또 가져와가지고 너희 녀석들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 총리가 점 칠 때 하는 건데 하면서 실제로는 뭐 총리가 점을 이걸 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둘러댄 것입니다. 자 마지막 45장입니다. 45장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애잔하게 하는 장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45장 한번 성경을 앞에 펴섰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45장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 뭐야 우리 형들이 동생이니까 막 그 말 정이 막 참 주체할 수 없이 돼. 소리 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이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어요. 다 들었어요. 요셉이구나.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큰 소리로 이제 울음을 우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 다 들었어요. 3절에 보면은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I am Joseph. 깜짝 놀랐겠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4절로 13절까지 요셉의 격정적인 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45장 4절로 13절. 그 다음 14절로 15절은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자기의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동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절로 20절에는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환영하고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설곤하여 온 가족이 이사해 오라고 지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맨 밑에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까 저 위에 있는 격정적인 연설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4절로부터 8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보셔도 되고 여기 화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땅이 거절하고 한탄하고 있잖아요. 로벨이 막 야단쳤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날 여기까지 팔아먹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이 기근에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의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도 5년, 7년 있으니까 바깥에도 뭐 주소도 못한
하나님이 7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을 2번이나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거 읽으면 이제 감격에 우리 목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45장 쭉 내려가면 보면은 그 베냐민 목을 안고 울어요. 자꾸 웁니다. 요셉은 보통 인간보다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흔히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 보고 합해서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내가 합회장한테 찍혀가지고 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요셉처럼 팔려가도 하나님 보낸 걸로 생각해라. 그러면 전화 위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감정을 통해서 보내든지 간에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니 잔소리 말고 가서 요셉처럼 봉사하자고 그렇게 강조해 왔어요. 우리는 흔히 누가 나를 여기 보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요셉처럼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평 대신에 신뢰, 인간의 섭섭함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긍지로서 극복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은 마지막 46장으로부터 50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